네, 저는 벌써 목요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주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2700선의 돌파 여부에 또 집중을 했습니다. 4만여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 견조한 모습 보여주는데 지금은 또 2702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일단은 2700선 위에서 움직이지만 오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또 하락 반전하면서 888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가 주목을 받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과 함께 머니맵 통해서 섹터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와 2차 전지 이렇게 두 양대 섹터가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별로 흐름이 좀 눈에 띄는 쪽도 있긴 하지만요. 2차 전지 쪽에서 LNF가 1%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종목 잠시 후에 저희 체크해 볼 거고요. 오늘은 좀 자동차 쪽에서도 부품주가 강한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 한온시스템 등등의 종목들 빨간불 켜져 있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HLB가 다시 또 강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쪽 옆으로 가보시면 이제 조선이나 로봇이나 원전, 기계 쪽, 통신 이러한 쪽이 다 같이 상승불 강하게 켜져 있습니다. 구리 관련주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삼성중공업도 상당한 눈에 띄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모 박스표로 또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종목들 섹터별로 순환매 돌면서 이쪽도 이제 차례가 온 것 같은데요. 전략들 하나씩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아 체크해 볼게요. 이건 또 리뷰도 해보고 오늘 또 궁금한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 기아가 목표 주가 13만 원 제시해 주셨는데 최근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죠. 기아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그렇고요. 그런데 일단 19일에 또 배당락일을 앞두고 있어요. 보통은 또 배당락이라고 하면 이를 기점으로 해서 변동성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워낙에 잘 가고 있는 상황에서 배당락의 영향 그리 크지는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수급적인 흐름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최근 매수, 기관의 최근 매수가 과연 기아의 배당락에 얼마만큼 단기적 수급에 영향을 줄 것인지는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종목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여러 번 말씀드릴 때 목표 주가로 10만 원을 제시하다가 올해 들어서 밸류 프로그램과 함께 13만 원으로 목표가를 상향을 했고 현재 구간에서 그 목표가를 상향한 상태라면 먼저 내려올 필요는 없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에 있을 배당락과 관련된 수급의 변동성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좀 더 길게 보면 4월 달에 나올 실적 발표 정도까지 확인하고 다시 이제 봐도 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려오고 말고는 각자 본인이 판단하실 일이지만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보면 저는 13만 원 위에서의 공격적인 매수는 아마 올해 상반기 실적을 확인하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지금 이 가격에서 넘어가기 시작하면 과거 평균 PER 수준이었던 6배에서 7배에 근접하고 있는 가격이고요. 그러면 이 가격에서는 아무래도 상대적인 목표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종목은 지금 더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이고 단기적인 수급 이슈도 넘어갈 것으로 보이나 지금 가격부터는 신규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의 이 좋은 자리를 유지하려면 또 실적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판매량에 대한 그 좋은 이슈들도 있었는데 그걸 유지를 해야겠고요. 혹은 또 실적이 더 이상으로 나와야지 지금의 주가에서 더 레벨업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시장에서 이 전력 설비 쪽 전선주 상당히 좋은 시세 내고 있습니다. 재룡전기, 효성중공업 등등의 종목들 LS도 마찬가지고 신고가 랠리 좀 이어가고 있어요. LS가 무려 8% 가까운 급등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 시간에도 2월에 중순에 추천해 주셔서 최고가 기준 20% 넘는 상승률 나타냅니다. 지금 자리에서 물론 신규 접근은 좀 부담스러울까? 이런 고민도 되지만 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의 신고가에 비해서 LS그룹이 좀 덜 간 측면이 있죠. 근데 덜 간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LS그룹의 다양한 어떤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지금 순수하게 변압기, 송배전 쪽으로만 가고 있는 종목과는 격차를 보일 수밖에 없고요. LS일렉트릭도 송배전, 변압기라는 측면이 있지만 순수하게 이쪽만 있는 기업보다는 공장 자동화라든지 전력기기라든지 다른 측면의 그 매출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군들보다는 조금 덜 움직인 양상이 있다. 그런데 LS를 말씀드릴 때 제가 강조드린 부분은 뭐였냐면
향후 어떤 기업이 예를 들어서 전력기기와 관련된 턴키 공사를 수주했을 때 케이블부터 전력기기, 공장 자동화 시스템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턴키로 할 수 있는 기업은 뭐 국내에서 찾아보면 LS가 유일하다라는 관점에서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기업의 또 하나의 리스크는 재무적인 리스크가 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선 부분에서 최근에 굉장히 재무적 리스크가 일부 늘어나고 있는 건 맞는데요. 다만 이게 성장에 따른 재무적 리스크를 지고 가고 있는 것이고, 미래 관점에서 보면 LS M&M이나 자회사들의 상장을 통해서 그 재무적 부담을 벗어나려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신규 매수는 뭐 이렇게 단기 급등한 상태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위가 더 많이 남아있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때 2월 달에 언급드렸던 대로 지금 이제 뭐 다른 그룹과 LNF와 함께할 뭐 전구체를 지금 여기다 녹이는 것은 조금 섣부르다. 26년에 한다고 했으면 실제로 2026년에 할 수 있을지도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그 부분은 일단 차치하고,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전력 케이블 수요 증가, 해저 케이블 수요 증가, 전력기기의 수요 증가가 LS라고 하는 한 그룹에 녹아있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소재라고 볼 수 있는 구리를 재련하는 M&M이라고 하는 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상방향에 열려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LS가 보면 보유하고 있는 이 자회사들뿐만 아니라 비상장 자회사도 굉장히 좋은 성과들 내는 쪽 많거든요. 아직까지 상방 더 열려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의 자리는 다소 이제 신규 진입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눌렸을 때 한번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특징주들 이제 하나씩 볼 텐데요. 잠금 해제 종목들이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이겁니다. 두산 밥켓이요. 해외 기업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지. 이 북미 쪽에서 건설기계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산 밥켓, 뭐 HD 현대건설기계 이런 쪽 있잖아요. 캐터필러가 이제 외국에서는 피어 그룹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캐터필러의 주가 정말 잘 가거든요. 그거 대비해서는 나름 뭐 따라가긴 하지만 아직은 좀 차이가 큽니다. 네,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기업이 지금 올해 실적 가이던스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발표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인지 지금 뭐 캐터필러가 아니라 지금 아시아 쪽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료를 보시면 지금 뭐 히다치라든지 뭐 코마츠, 그 다음에 중국의 삼일중공업, 샤니 이런 기업들보다도 지금 마진율은 비슷한데 지금 밸류는 PB와 ROE를 비교한 것인데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 기업들 뭐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만큼 그렇게 재무구조가 악화된 상황도 아니고요. 재무구조 개선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진율이 이렇게 저렇게 빠르게 개선이 되면서 지금 ROE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도 하고 있단 말이죠. 최근에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사주 소각 같은 것들을 통해서 더 ROE를 올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밥켓이나 HD, 뭐 현대 그 인프라코어 같은 종목은 더 그렇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저평가는 과연 온당한가? 한국 증시의 특성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아시아 기업의 종목들과 저만큼 차이가 나는 것은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는 저게 위에 있는 종목군들이 내려와서 맞춰질 가능성도 있지만 아래에 있는 종목군들이 좀 더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맞춰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드릴 밥켓뿐만 아니라 나머지 종목군들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더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기계 쪽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확실히 국내에서 관련주들의 흐름이 외국 기업 대비해서 많이 좀 아직은 차이가 큽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좀 답답하기도 한데 그래도 긍정적인 포인트가 많아요. 캐터필러의 추이를 봤을 때는 앞서 보셨듯 이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수요도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좀 볼게요. 네, 일단 지금 말씀해 주셨던 캐터필러의 흐름을 보시면 뭐 주가도 견조하지만 최근에 주가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건 유나이티드 렌탈입니다. 유나이티드 렌탈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건 미국에서 실제로
이런 건설기의 수요, 빌리는 수요가 더 늘어나고 네.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쪽에서는 조금 주춤거리더라도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인프라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공장 건설 같은 것들에 추가적으로 기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렌탈 수요가 급증하는 모습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어차피 건설기기를 만들어내는 양이 갑자기 급증하지 않는다면 렌탈 수요 증가에 따른 긍정적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옆에 이제 준비된 그림에서 더 눈에 띄는 것은 불과 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에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주가가 빠지고 금리가 다시 턴하는 구간에서 주가가 역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금리가 비교적 높은 레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저렇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렌탈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의 인프라 수요 증가에 따른 긍정적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중국과 관련된 약간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포커싱이 되어 있고 미국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중국 때문에 부진할 거야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미국 대비 못 움직인 부분이 분명히 우리가 할인 요소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인되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두산마켓이 작년에 퍼포먼스가 좋았던 건 잡았던 실적보다 긍정적인 실적을 내면서 주가의 퍼포먼스가 좋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그 보수적으로 잡은 컨센서스보다 좋은 실적을 올해 4월 달부터 발표한다면 지금의 주가와 저평가를 줄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놓았던 가이던스보다도 좋은 흐름들을 내고 있는데 주가에 아직 그게 덜 녹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좀 체크해보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보수적인 실적은 너무 좀 우리가 겸손하게 보는 걸까요? 그러니까 작년에 높게 역대 최고의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그거보다 이제 낮춰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현재 캐터필러의 움직이는 모습들, 아까 말씀드렸던 아메리칸 렌탈의 모습들을 봤을 때 과연 그럴 거냐. 뭐 다른 지역의 비중도 있지만 두산마켓 또 미국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과연 그럴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1분기 실적을 보면 답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자, 지금 움직이고 있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뭐 그렇게 싸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나, 아까 아시아 기업 대비 그다음에 뭐 미국 기업 대비엔 말할 필요도 없이 저평가되고 있는 저 상황을 지금 주주환원을 통해서도 그다음에 두산마켓 같은 경우에 비교적 괜찮은 배당 수익률을 통해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 그의 주가 뭐 퍼포먼스가 좋아서 예상했던 정도의 목표 가격을 달성하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오늘도 지금 정도의 가격이라면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신규 접근해 볼 만한 위치라고 판단하고 있고, 목표 가격은 PB 한 배에 거의 육박한 혹은 소폭 넘을 수도 있는 6만 원 정도가 충분히 현실 가능한 목표가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뭐 지금 매수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매수가 가능한 자리이며 두산마켓 같은 경우 적정한 목표 주가로 6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LNF 앞서 머니맵에서 체크해봤던 종목이죠. 이번 주 들어서 일단은 상승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거래일 연속 올라가요. 어제도 5%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반전이 언제 시작될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된 건지 궁금해집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볼게요. 리튬의 가격이 최근에 또 반등하면서 뭐 리튬주들도 많이 올라가고요. 2차전지 관련주들에게도 이거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 올라봤자 한참 떨어져 있는 거 대비해선 더 가야 되네요. 그렇죠. 뭐 고점 대비해서 떨어진 폭을 좀 살펴보면 뭐 최근에 반등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낙폭비에서는 아직도 조금 반등했다라고 볼 수 없는 정도의 레벨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바닥을 잡았다라는 거고요. 바닥을 잡았다라는 의미는 결국은 이게 또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 가격까지 다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원물의 리튬이 돌아서고 있다라는 것에서의 핵심은 우리가 이 리튬 가격 하락에 따라서 기존의 영업 쪽에 또 이익이 덜 나고 있지만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의 평가 손실에 따른 실적의 악화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안 따라오다 보니까 그 높여놓은 밸류가 크게 흔들렸던 것이 핵심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쨌든 리튬 가격이 저점을 찍고 반등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 실적에 대해서 최소한 더 이상은 나빠지지 않거나 최소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핵심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리튬 가격이 뭐 여기서부터 다시 V자로 반등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점을 확인하고 일단 하단이 단단해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분명히 긍정적인 이슈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LNF뿐만 아니라 뭐 에코프로비엠을 포함한 양극재 전반의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분명히 이런 건 또 긍정적인 뉴스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연속성과 그 강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기대를 가져도 되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우선은 어제 뭐 단독 뉴스였긴 했지만 대구에 또 응급제 공장을 짓는다라는 소식 나왔습니다. 빠르게 또 양산의 속도를 내겠다라는 걸 보면 뭔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에코프로 그룹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NCM 양극재 업체들이 LFP도 진출하고 음극재도 하고 전구체도 하면서 다시 이제 밸류체인을 좀 넓혀 나갈 것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쪽에는 전체적인 어떤 캐파, 그다음에 저쪽에는 이제 공장의 숫자라고 봐야 될 텐데 언급해 주신 것처럼 대구 경북 지역에다가 계속 공장을 넓혀 나가면서 추가적인 공장 증설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래 예상했던 속도보다는 조금 지연된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극재라든지 LFP 같은 새로운 그런 여러 가지 소재들을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돈이죠. 그래서 LNF가 지금 현실적으로 혼자 독자적인 자금 조달을 통해서 이걸 해낼 수 있는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독자적으로 간다면 앞으로 뭐 추가적인 조달 금리의 상승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유상증자에 대한 위험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결론적으로 보면 조인트 벤처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전구체 같은 경우 아시는 것처럼 LS그룹과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뭐 LFP나 이런 쪽도 음극재 이런 쪽도 아마도 조인트 벤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자금 조달의 전반적인 부담을 낮추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자금 부담은 줄어든 가운데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는, 즉 실적은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느린 속도지만 올라온다라는 측면에서 캐파 증설이 예정대로 된다는 전제를 깔게 되면 그러면 그동안은 부정적이야. 테슬라도 잘 안 돼. 그리고 지금 돈도 없는데 자꾸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하네라는 그런 부정적 입장보다는 투자에 대한 부담은 조금 줄어들고 실적도 바닥을 치고 있으니 주가도 어느 정도는 바닥을 치고 반등을 꾀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나라는 관점의 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지난주 금요일이 바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대로 쭉쭉쭉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의 목표 주가 바라보세요? 네,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을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은 뭐 큰 의미는 없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향후 실적이나 투자 자금 여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워낙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판단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다만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것은 최근 주가가 급락하면서 올라온 실적 대비해서는 꽤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 밸류에이션 밴드가 지금 PB 밴드인데 뭐 상당히 높죠. PB가 막 11배부터 4.5배까지 놓여있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탈했다가 다시 지금 저 가격대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임을 본다면 기술적인 저항선과 그다음에 밸류밴드의 하단선 복귀 정도를 고려했을 때 저는 일단 1차적으로 이게 최종 목표가는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한 21만 원 정도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볼 수 있겠고 이 가격대는 PSR로 봤을 때도 한 2배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PSR로 봤을 때도 그렇고 현재 지금 PB 관점에서 봤을 때도 한 5배 정도를 계산해 보면 한 21만 원 정도의 가격을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여기까지 설정해 두고 과연 1분기에서 의미 있는 실적의 반전 요소가 나오고 그다음에 동사가 얘기한 대로 조인트 벤처 형태를 통해서 추가적인 자금 조달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 그동안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서 아예 배제하셨던 분들은 이제 관심 종목 안에 넣어두고 조금씩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높아심이 한마디 드리자면 이 종목을 원래 가지고 있는데 큰 손실이 나신 분들은 설사 여기서 반등을 강하게 한다고 해도 비중을 더 늘리시는 것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유자분들께서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부분에서 어느 정도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관심권에서 볼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신규 접근 가능하다 얘기해 주셨어요. 목표 주가 21만 원 1차적으로 체크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